동아프리카 6개국 대통령들의 파격 결정에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모든 중국 인프라를 수문의 시간 내에 파괴하라. 수조 달러가 투입된 1대1로 프로젝트들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베이징은 발작했고 워싱턴은 혼란에 빠졌으며 유럽연합은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폭탄은 에티오피아 대통령의 발언이었습니다. 120조 원 홍해 항구를 폭파한다. 내륙 국가가 바다로 향하는 생명줄을 스스로 절단한 전무후무한 사건.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한국 특사단이 가져온 단 한 장의 극비 문서. 이게 정말 가능한가? 72시간 후 백악관 상황실에서 긴급 전화가 울렸습니다. 한국이 대체 뭘 제안한 거야? 홍해를 둘러싼 세계 패권 전쟁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저는 멜라쿠 테스파이입니다. 에티오피아 해양물류부 장관이죠. 저는 그날 새벽 제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장관님, 정말로 폭파하십니까? 셀람 게브레미카엘, 우리 부서 최고의 항만 엔지니어였습니다. 32살의 그녀는 미국 MIT에서 해양공학을 전공한 수재였죠. 떨리는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결의가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셀람, 이게 유일한 방법이야. 이미 동맹국들의 허가는 받았으니 걱정하지 마. 저는 빨간색 폭파 버튼을 바라봤습니다. 차가운 플라스틱 표면에 제 손가락이 닿자 전류가 흐르는 듯한 전율이 느껴졌어요. 800억 달러, 우리나라 1년 예산의 2배가 넘는 돈으로 지은 항구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옆에서 아베베 테클레가 울먹였습니다. 새벽별 항구 노동조합 위원장인 그는 50대의 든든한 사나이였는데 지금은 어린아이처럼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장관님, 저 항구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3,000명입니다. 그 가족까지 하면 10,000명이 넘어요.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베베, 미안해. 하지만 노예로 사는 것보다는. 알겠습니다. 아베베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우리 노동자들도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자유를 위해서라면 3, 2, 1. 제가 버튼을 누르는 순간 멀리서 둔탁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처음엔 천둥소리 같았어요. 그러다 연쇄 폭발이 시작되면서 새벽의 정적을 찢는 굉음으로 변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광경은 이 세상 것이 아니었어요. 새벽별 항구를 밝히던 수백 개의 조명등이 하나둘 꺼지고 높이 150m짜리 크레인들이 마치 성냥개비처럼 꺾여나갔습니다. 홍해를 향해 뻗어있던 3km 길이의 부두가 폭발과 함께 바다 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이런 미친. 다니엘 키플레 무역차관이 창문에 매달려 울부짖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공포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당신이 뭘 한 거야? 800억 달러야? 800억 달러라고. 우리나라 미래를 폭파시킨 거야? 저는 불타는 항구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니야, 다니엘. 우리의 족쇄를 폭파한 거야. 바로 그때 사라 김이 뛰어들어왔습니다. 한국계 에티오피아인 3세인 그녀는 우리 부서의 통역관이었죠. 장관님, 국제 언론들이 난리예요. CNN, BBC, 알자지라,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어요. 사라가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뉴스들이 보였어요. 속보 에티오피아, 중국이 건설한 800억 달러 항구 폭파. 내륙국가의 극단적 선택. 왜? 중국 외교부. 강력 규탄 성명 발표. 전화기들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장관님, 총리실입니다. 중국 대사관에서 긴급 면담 요청이요. AU 의장이 직접 통화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것을 무시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하면서 홍해가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불타는 항구의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지만 그 너머로 보이는 태양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이 모든 건 96시간 전 한국 부산에서 시작됐습니다. 부산항 국제터미널 귀빈실, 저와 수행단은 한국해외항만공사의 초청으로 막 도착한 참이었죠. 멜라쿠 테스파의 장관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최강산 아프리카 본부장이 깊은 절을 하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45세의 그는 따뜻한 미소 뒤에 날카로운 지성이 느껴지는 사람이었어요.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 본부장님, 아닙니다. 저희가 오히려 영광이죠. 에티오피아는 한국에게 특별한 나라니까요. 그 말의 의미를 저는 곧 알게 됐습니다. 에티오피아는 운명적으로 바다와 멀리 떨어진 나라입니다. 1993년까지는 홍해 연안을 가진 해양국가였죠. 하지만 에리트레아가 독립하면서 우리는 하루아침에 내륙국가가 되었습니다. 1000km가 넘는 해안선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후 30년 동안 우리는 바다로 가는 길을 찾아 헤맸습니다. 지부티 항구를 빌렸었지만 사용료가 너무 비쌌고 용량도 부족했죠. 그러던 2020년 중국이 나타났습니다. 에티오피아에 전용 항구를 지어드리겠습니다. 류샤오밍이 처음 우리 정부를 찾아왔을 때의 일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는 완벽한 영어로 장밋빛 미래를 그려보였죠. 지부티 옆에 새로운 항구를 건설하겠습니다. 이름은 새벽별 항구.
에티오피아만을 위한 전용 항구입니다.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당시 총리가 물었죠. 800억 달러입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중국이 모두 투자하겠습니다. 에티오피아는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너무 좋은 조건이었어요. 의심스러울 정도로. 대가는 무엇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당시 저는 차관이었죠. 대가라뇨? 류샤오밍이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친구잖아요. 중국과 에티오피아는 전통적인 우방국입니다. 1대1로 정책의 일환일 뿐이에요. 건설은 놀라운 속도로 진행됐습니다. 2년 만에 초연대식 항구가 완성됐죠. 개항식 날, 전 국민이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우리도 바다로 나갈 수 있다. 에티오피아의 새벽이 밝았다. 하지만 축제 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개항 6개월 후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장관님, 이상합니다. 셀람이 보고서를 들고 왔었죠. 새벽별 항구의 화물 처리 순서가 계속 바뀌고 있어요. 무슨 소리야? 중국 화물이 항상 우선이에요. 우리 수출품은 계속 대기 중이고요. 처음엔 일시적인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악화됐어요. 커피 수출업자들이 항의하고 있습니다. 농업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수확한 커피가 항구에서 썩어가고 있대요. 커피는 에티오피아의 자존심입니다. 전 세계가 인정하는 최고급 아라비카 원두의 원산지가 바로 우리나라죠. 수출의 30%를 차지하는 주력 상품이었어요. 왜 처리가 안 되는 거야? 중국 측에서 서류 미비를 이유로 계속 반려하고 있대요. 더 심각한 건 수입품이었습니다. 의약품 수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보건부 장관이 다급하게 전화했어요. 인슐린과 항생제가 부족해요. 식용유와 밀가루 가격이 2배로 뛰었습니다. 상공부에서도 비상이었죠. 저는 즉시 류샤오밍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새벽별 항구 최고층 사무실에서 홍해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류 총괄,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우리 화물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어요. 아, 멜라쿠 장관. 그가 느릿하게 돌아섰습니다. 효율성을 위한 조치입니다. 중국 화물이 워낙 많아서요. 하지만 이건 에티오피아 항구예요. 우리가 우선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류샤오밍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읽어보세요. 항구 운영권은 중국항만공사에 있습니다. 우리가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권리가 있죠. 저는 그제야 계약서의 함정을 발견했습니다. 너무 작은 글씨로 구석에 숨겨진 조항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셀람이 급히 저를 찾아왔어요. 장관님, 제가 우연히 발견한 건데 이거 보세요. 그녀가 보여준 것은 새벽별 항구의 컴퓨터 시스템 화면이었습니다. 모든 화물 정보가 실시간으로 베이징으로 전송되고 있어요. 수출입 품목, 수량, 가격, 거래 기업, 모든 게 다 중국으로 가고 있어요. 뭐라고? 에티오피아의 모든 경제 정보가 중국에 노출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수입하고 수출하는지, 누구와 거래하는지, 전부 다요.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서재에 앉았습니다. 뭔가 위안이 필요했어요. 책장 위에는 할아버지 사진이 있었습니다. 강류부대 군복을 입은 젊은 시절의 모습이었죠. 문득 어릴 때 할머니가 들려주신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내 할아버지는 한국에서 돌아올 때 배를 타고 오셨단다. 홍해를 거쳐서 말이야. 그때는 그저 옛날 이야기로만 들었는데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떤 항구에서 배를 탔을까? 어떤 바다를 거쳐 오셨을까? 낡은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유품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이게 뭐지? 먼지 쌓인 물건들 사이에서 가죽 수첩이 나왔습니다. 표지에는 아마라어로 한국전쟁 종군일기라고 쓰여 있었어요. 첫 장을 펼치자 빛바랜 사진이 나왔습니다. 젊은 시절의 할아버지가 다른 에티오피아 병사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배경에는 큰 배가 보였어요. 1951년 5월 20일 오늘 우리는 디레다와를 떠나 지부티로 간다. 거기서 배를 타고 한국으로 갈 것이다. 홍해를 건너고 인도양을 지나고 남중국해를 거쳐 이렇게 먼 바다를 가는 것은 처음이다. 하지만 두렵지 않다. 정의를 위한 항해니까. 1951년 5월 25일 지부티 항구에서 배에 올랐다. 미국 수송선이다. 이름은 자유의 여신호. 우리를 태울 배가 자유의 이름을 달고 있다니 좋은 징조다. 항구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 우리를 배웅했다. 에티오피아의 영웅들, 무사히 돌아오라. 나는 홍해를 바라보며 맹세했다. 꼭 살아서 이 바다를 다시 건너리라고. 페이지를 넘기니 한국에서의 기록들이 이어졌습니다. 1952년 3월 20일 오늘 치열한 전투가 있었다. 내 옆에 한국 병사가 총에 맞아 쓰러졌다. 19살 소년이었다. 이름은 김상호. 나는 그를 업고 후방으로 뛰었다. 형님, 고맙습니다. 그가 내 등에서 중얼거렸다. 의무대에 도착했을 때 군의관이 말했다. 조금만 늦었으면 죽었을 겁니다. 당신이 그의 생명을 구했어요. 나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1953년 7월 27일 전쟁이 끝났다. 정전협정이 맺어졌다. 우리 강류부대는 122명의 전우를 잃었다. 하지만 한국의 자유는 지켜졌다. 내일 우리는 부산항에서 배를 탄다. 집으로 돌아가는 배다. 1953년 8월 3일 부산항에서 작별 인사를 했다. 김상호가
목발을 짚고 나왔다. 살아있었다. 형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갚을 것 없네. 우리는 형제가 아닌가. 그가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한국 차입니다. 형님이 저를 구해준 그날을 잊지 않겠습니다. 배가 부산항을 떠날 때 수많은 한국인들이 나와 손을 흔들었다. 고맙습니다.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나는 생각했다. 언젠가 우리 후손들도 이 바다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기를. 마지막 페이지에는 특별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1953년 9월 10일 드디어 홍해가 보인다. 집이 가까워졌다. 하지만 이상하다. 우리가 탔던 지부티 항구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한다. 프랑스가 항구 사용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하루 종일 바다에서 기다렸다. 결국 작은 어선들을 타고 해안으로 상륙했다. 바다를 가진다는 것, 항구를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 언젠가 에티오피아도 자유로운 항구를 가져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독립이다. 일기장을 덮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70년 전 할아버지도 항구의 중요성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최강산 본부장이었어요. 멜라쿠 장관님, 부산항 방문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70년 전 강류부대가 출발했던 그 부두입니다.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부산에서 돌아온 다음날 류샤오밍이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여러 명의 수행원을 대동하고 있었어요. 멜라쿠 장관,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그가 서류를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다음 달부터 새벽별 항구의 사용료가 조정됩니다. 조정이라니 얼마나요? 기존 대비 1000% 인상입니다. 1000%. 10배라고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가 너무 저렴하게 서비스를 제공했어요. 이제 정상 요금을 받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수출입 기업들이 모두 망합니다. 그런 돈을 낼 수 있는 회사가 어디 있겠어요? 류샤오밍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걱정 마세요.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중국 기업을 통해 수출입하면 오히려 더 저렴해집니다. 우리가 대신 처리해드리고 수수료만 받으면 되죠. 수수료가 얼마죠? 거래액의 60%입니다. 60%. 이건 사실상 강탈이었어요. 이건 너무합니다. 우리를 아예 죽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죽이다뇨? 장관님, 류샤오밍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투자금을 회수하려는 것뿐입니다. 800억 달러가 작은 돈입니까? 하지만 무상 지원이라고? 무상 건설이었죠. 운영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들의 계획이 이제야 명확해졌습니다. 항구를 미끼로 우리를 완전히 장악하려는 거였어요. 그 후 일주일 동안 지옥이 펼쳐졌습니다. 장관님, 커피 수출이 완전히 중단됐어요. 에티오피아 커피 수출협회 회장이 울먹이며 찾아왔습니다. 독일 바이어가 계약을 취소했어요. 운송비가 커피값보다 비싸다고. 의약품이 바닥났습니다. 병원장들이 단체로 찾아왔어요. 당뇨병 환자들의 인슐린이 떨어졌어요. 일주일 안에 공급하지 못하면 사람이 죽습니다. 식량 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어요. 시장 상인들도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밀가루 한 포대가 한 달 월급이에요. 이러다 다 굶어 죽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중국은 더 교묘한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장관님,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셀람이 급히 보고했습니다. 지부티 항구도 갑자기 에티오피아 화물 처리를 거부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지부티는 우리가 오래전부터 써온 항구인데 중국이 손을 썼대요. 지부티 항구의 지분을 대량 매입했다고. 설마 했는데 사실이었습니다. 중국은 새벽별 항구뿐만 아니라 지부티 항구까지 장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우리는 완전히 고립됐어요. 아베베가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바다로 가는 모든 길이 막혔어요. 일주일 전 부산항에서의 일이 더욱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여기가 부산항입니다. 최강산 본부장이 자랑스럽게 거대한 항구를 소개했어요. 컨테이너가 산처럼 쌓여 있고 수십 대의 크레인이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얼마나 처리합니까? 6만 개의 컨테이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가 항구 지도를 펼쳤어요. 부산항은 하나가 아닙니다. 북항, 남항, 신항, 감천항, 여러 개의 항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죠. 왜 여러 개로 나눠놨습니까? 위험 분산이죠. 한 항구가 문제가 생겨도 다른 항구로 대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최 본부장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독점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한 회사나 한 국가가 항구를 독점하면 그때부터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우리는 정확히 그 함정에 빠진 거였으니까요. 컨트롤 타워에 올라가니 부산항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저기 보이는 곳이 제8부두입니다. 최 본부장이 가리켰어요. 70년 전 강류부대가 출발한 곳이죠. 아직도 그대로 있군요. 네, 이제는 현대화됐지만 그 자리는 보존하고 있어요.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제8부두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기념비가 있었어요. 이곳에서 1953년 8월 3일 에티오피아 강류부대 용사들이 고국으로 출발했다. 그들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한다.
매년 이곳에서 기념식을 합니다. 최 본부장이 말했습니다. 한국을 위해 피 흘린 분들을 잊을 수 없으니까요. 그때 한 노인이 휠체어를 타고 다가왔습니다. 당신이 멜라쿠 타데세의 손자요? 네, 그렇습니다만 나는 김상우요. 당신 할아버지가 내 목숨을 구해줬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아버지 일기에 나온 그 김상우였어요. 아직 살아계셨군요. 93살이요. 당신 할아버지 덕분에 이렇게 오래 살았지.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매일 기도했소. 에티오피아를 위해서 언젠가 이 은혜를 갚을 수 있기를. 최 본부장이 말했습니다. 김상우 옹은 제 외할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 담당을 자원했죠. 그럼 당신이... 네, 저희 집안은 대대로 에티오피아의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70년이 지나도 잊지 않고 있다니. 장관님, 최 본부장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상황을 압니다. 중국이 새벽별 항구로 목을 조르고 있죠. 어떻게? 해운업계는 좁아요. 다 소문이 납니다. 그래서 제안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한국 해운사들이 에티오피아를 위한 특별 항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중국을 거치지 않고도 물류를 운송할 수 있는 길이죠. 하지만 항구는 하나가 아닙니다. 지부티만 있는 게 아니죠. 소말릴란드의 베르베라, 에리트레아의 아삽과 마사와 대안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이 우리를 받아줄까요? 그건 외교의 문제죠. 하지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특히 최 본부장이 화면을 바꿨습니다. 한국이 중재한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중립적 위치에 있으니까요. 현재로 돌아와서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장관님,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외무부 직원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소말릴란드 정부가 에티오피아 화물 통과를 거부한대요. 뭐라고? 우리가 논의 중이었는데 중국이 먼저 손을 썼어요. 베르베라 항구 개발권을 따냈대요. 설상가상으로 에리트레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삽과 마사와 항구도 중국이 선점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길이 막혔습니다. 홍해로 나가는 모든 항구를 중국이 장악한 거예요. 이건 계획적이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를 완전히 고립시킬 작정이었어. 그때 왕리가 찾아왔습니다. 새벽별 항구에서 일하는 중국인 엔지니어였죠. 장관님, 급히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왕 엔지니어? 여긴 어떻게? 그는 주위를 살피더니 USB를 건넸습니다. 이걸 보셔야 해요. 중국의 진짜 계획이 담겨 있어요. USB를 확인하니 충격적인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홍해 독점, 극비, 1단계 에티오피아 새벽별 항구 건설 완료, 2단계 지부티 항구 지분 확보 완료, 3단계 소말릴란드, 에리트레아 항구 선점 진행 중, 4단계 에티오피아 완전 고립 후 경제 장악 5단계 동아프리카 내륙국가 전체로 확대. 저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더 있어요. 왕리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에티오피아뿐만 아니라 우간다, 르완다, 부룬디, 남수단, 모든 내륙국가를 같은 방식으로 장악할 계획이에요. 왜 이걸 우리에게 주는 거죠? 왕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처음엔 중국의 1대1로가 좋은 정책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이건 도움이 아니라 지배예요. 양심상 더는 못 참겠어요. 문서를 더 읽어보니 구체적인 전략이 나와 있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인구 1억이 넘는 거대 시장이다. 이들을 경제적으로 종속시키면 동아프리카 전체를 지배할 수 있다. 핵심은 바다로 가는 길을 독점하는 것이다. 이걸 국제사회에 공개하면 소용없어요. 왕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중국은 모든 걸 부인할 거고 증거가 조작됐다고 할 거예요. 다음날 류샤오밍이 최후 통첩을 들고 왔습니다. 멜라쿠 장관, 마지막 기회를 드리죠. 그가 테이블에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72시간 안에 이 계약서에 서명하세요. 그러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계약서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향후 99년간 모든 해상 물류를 중국을 통해서만 처리한다. 새벽별 항구의 운영권을 완전히 중국에 이양한다. 에티오피아 주요 자원의 우선 개발권을 중국에 부여한다. 이건 나라를 팔아넘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팔아넘긴다니 너무하시네요. 류샤오밍이 비웃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투자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할 뿐입니다. 72시간이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받을지 아십니까? 그럼 빨리 서명하시죠. 당신 손에 에티오피아의 운명이 달렸어요. 류샤오밍이 떠난 후 긴급 강요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니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명하는 수밖에. 그럼 우리 후손들은 영원히 중국의 노예가 되는 거야. 제가 반박했습니다. 노예라도 살아있어야 하죠. 다니엘이 소리쳤습니다. 지금 병원에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총리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멜라쿠, 다른 방법은 정말 없소? 저는 최강산과 나눈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합니다. 뭐요? 새벽별 항구를 포기하는 겁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미쳤어? 재무부 장관이 소리쳤습니다. 800억 달러짜리 항구를 포기하자고? 포기가 아닙니다. 파괴하는 거죠.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파괴라니.
중국이 우리를 조종하는 도구를 없애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에 선언하는 거죠. 우리는 노예가 되지 않는다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바다로 나갑니까? 다른 길을 찾아야죠. 한국이 도와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왕리가 준 문서를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이걸 보세요. 중국의 진짜 계획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내륙 국가를 노예로 만들려고 해요. 강요들이 문서를 돌려보며 읽었습니다. 표정들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건 너무하군. 평소 친중파였던 농업부 장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농산물 데이터를 다 수집해서 가격을 조작하려고. 의료 데이터도 마찬가지예요. 보건부 장관이 덧붙였습니다. 질병 정보를 이용해서 의약품 가격을 조작할 계획이군요. 총리가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항구를 파괴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됩니까? 중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래서 외교전이 필요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중재해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우리를 도울 겁니다. 누가요? 같은 처지의 내륙 국가들이요. 우간다, 르완다, 부룬디, 그들도 중국의 위협을 느끼고 있어요. 경론이 밤새 이어졌습니다. 새벽 2시, 총리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멜라쿠, 당신 계획대로 하시오. 하지만 실패하면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셀람과 아베베를 불렀습니다. 내일 새벽 3시, 새벽별 항구를 폭파한다. 정말로요? 셀람이 놀랐습니다. 그래, 그리고 전 세계에 생중계할 거야. 우리의 선택을 모두가 봐야 해. 아베베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노동자들을 동원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든 항구, 우리 손으로 끝내겠어요. 위험해. 아베베, 자유가 위험보다 중요하잖아요. 장관님 할아버지도 그렇게 싸우셨고요. 그날 밤, 저는 최강산에게 전화했습니다. 결정했습니다. 항구를 폭파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도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네, 용기 있는 결정입니다. 역사가 기억할 거예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할아버지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우리도 자유를 위해 싸웁니다. 비록 방식은 다르지만요. 새벽별 항구가 불타오르는 것을 본 류샤오밍의 표정은 그야말로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멜라쿠, 당신 미쳤어? 800억 달러야? 800억 달러, 중국 돈으로 만든 중국 항구잖아요. 돌려드린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니야? 중국은 절대 이런 배신을 용서하지 않아. 류샤오밍이 휴대폰을 꺼내 베이징에 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어로 격렬하게 통화하는 그의 얼굴은 점점 붉어졌어요. 한편 전 세계 언론은 이미 이 충격적인 사건을 대서특필하고 있었습니다. 장관님, 한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사라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최강산의 목소리가 화상통화로 들려왔습니다. 장관님, 잘하셨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한국 정부가 긴급 외교 채널을 가동했습니다.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첫 번째 성공입니다. 소말릴란드가 대화에 응했어요. 내일 하르게이사에서 비밀 회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소말릴란드,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하지만 사실상 독립국가로 기능하는 나라였죠. 베르베라 항구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중국이 이미 선점했다고. 아직 최종 계약은 안 했대요.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지만 중국의 반격도 즉각적이었습니다. 장관님, 중국이 유엔 안보리에 제소했어요. 외무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에티오피아가 국제 투자를 파괴했다고요. 그리고 모든 중국 기업의 에티오피아와의 거래 중단을 명령했대요. 경제 봉쇄가 시작된 거였죠.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연락이 왔어요. 주 이스라엘 대사가 화상통화로 나타났습니다. 에티오피아를 돕고 싶다고 합니다. 에일라트 항구를 사용하라고요. 에일라트, 홍해, 최북단, 이스라엘의 유일한 홍해 항구였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에티오피아까지는 요르단을 통과하면 됩니다. 이스라엘이 중재하겠대요. 예상치 못한 도움이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제안이 이어졌습니다. 이집트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집트가요? 그들은 중국과 가까운데 나일강 문제 때문이래요. 에티오피아가 중국에 완전히 종속되면 나일강 상류를 중국이 통제할까봐 두려워하는 거죠. 복잡한 국제 정치가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비밀리에 소말릴란드로 떠났습니다. 하르게이사 공항에 도착하니 소말릴란드 외무장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멜라쿠 장관님, 용기 있는 결정을 하셨더군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제 소말릴란드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회담장으로 가는 차 안에서 그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중국이 거액을 제시했어요. 하지만 우리도 그들의 속셈을 알아요. 오늘 에티오피아, 내일은 소말릴란드겠죠. 회담장에는 뜻밖의 인물들이 더 있었습니다. 한국 특사, 그리고 놀랍게도 일본과 인도 대표까지 동아프리카의 미래를 위해 모였습니다. 한국 특사가 말했습니다. 중국의 독점을 막고 자유로운 해상 교역을 보장하기 위해서요. 회담은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핵심은 간단했습니다. 소말릴란드가 베르베라 항구를 에티오피아에 개방하고 한국 해운사들이 특별 항로를 운영하며
일본과 인도가 투자를 지원한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중국의 보복이 두렵습니다. 소말릴란드 외무장관이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는 겁니다. 일본 대표가 말했습니다. 혼자서는 중국을 상대할 수 없지만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인도 대표도 거들었습니다. 인도양은 우리의 바다입니다. 중국이 독점하게 둘 수 없죠.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에리트레아 대통령이었습니다. 멜라쿠 장관님, 우리도 대화하고 싶습니다. 에리트레아. 30년간 단절됐던 이웃 나라가 손을 내민 거예요. 아프리카의 형제가 고통받는 것을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아삽과 마사와 항구를 열겠습니다.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적대적이었던 이웃이 화해의 손길을 내민 거예요. 회담이 끝날 무렵 극적인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동아프리카 해운 자유협정 하나, 소말릴란드, 에리트레아, 지부티 추후 참여 예정의 항구를 모든 동아프리카 국가에 개방. 둘, 한국 해운사들이 특별 할인 요금으로 정기 항로 운영. 셋, 일본과 인도의 항구 인프라 투자. 넷, 어떤 국가도 항구를 독점할 수 없음. 이제 시작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정말로 중국의 반격은 거셌습니다. 에티오피아로 돌아오니 상황이 심각했어요. 중국이 해상 봉쇄를 시도하고 있어요. 해군 참모총장이 보고했습니다. 중국 해군 함정들이 홍해 입구를 지키고 있대요. 국제법 위반 아닙니까? 상업 선박이라고 주장해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때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 해군 제어함대가 움직였어요. 항행의 자유 작전을 시작했대요. 미국까지 개입한 거였습니다. 홍해는 수에즈 운하로 이어지는 국제 항로였으니까요. 한편 한국 해운사들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한진해운 특별 화물선 한강호가 베르베라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첫 번째 배였어요. 에티오피아 커피를 싣고 부산으로 갈 배. 선장님이 특별한 분이래요. 사라가 귀띔했습니다. 베르베라 항구에 도착하니 50대의 선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김재현 선장입니다. 김상호의 손자죠. 김상호. 옹이. 네, 할아버지가 유언으로 남기셨어요. 언젠가 에티오피아의 배를 모는 선장이 되라고. 오늘 그 약속을 지키러 왔습니다. 또 눈물이 났습니다. 3대에 걸친 인연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이 배에 에티오피아 커피를 싣고 전 세계로 나갈 겁니다. 중국을 거치지 않고 자유롭게. 일주일 후 뉴욕 유엔 본부 안보리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중국이 제소한 에티오피아의 국제투자 파괴 건이었죠. 중국 대사가 먼저 발언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은혜를 원수로 갚았습니다. 800억 달러의 선의의 투자를 파괴했어요. 격렬한 어조로 1시간 동안 에티오피아를 비난했습니다. 이제 제 차례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각국 대사님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을 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내륙 국가입니다. 바다가 없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노예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아닙니다. 크린에 자료를 띄웠습니다. 중국은 항구를 지어줬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보세요. 새벽별 항구의 운영 실태가 낱낱이 공개됐습니다. 관세 1000% 인상, 중국 화물 우선 처리, 경제 데이터 무단 수집, 장내가 술렁거렸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왕위가 제공한 홍해 독점 프로젝트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중국은 단순히 항구를 운영하려 한 게 아닙니다. 동아프리카 전체를 경제적으로 지배하려 했어요. 중국 대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조작이다. 가짜 문서다.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화면에 새로운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류샤오밍이 다른 중국 관리들과 대화하는 비밀 녹화였죠. 에티오피아는 이미 우리 손안에 있어. 이제 우간다와 르완다 차례야. 아프리카 놈들은 항구 하나에 나라를 파는 바보들이지. 장내가 경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번엔 한국 대사가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의장님, 한국은 에티오피아와의 특별한 인연을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강류부대의 역사가 소개됐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자유를 위해 피를 흘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들의 경제적 자유를 도울 차례입니다. 케냐 대사도 일어났습니다. 케냐는 에티오피아를 지지합니다. 모든 국가는 공정한 해양 접근권을 가져야 합니다. 우간다, 르완다, 부룬디, 내륙 국가들이 하나둘 지지 발언을 했어요. 우리도 중국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에티오피아, 내일은 우리 차례일 수 있습니다. 인도 대사가 결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인도는 수천 년간 해양 무역의 자유를 지켜왔습니다. 어떤 국가도 바다를 독점할 수 없습니다. 일본, 미국, 유럽연합까지 에티오피아 지지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표결에 들어갔습니다. 내륙 국가의 해양 접근권 보장에 관한 결의안, 찬성 13반대 1 기권 1점, 압도적인 통과였습니다. 중국만 반대했고 러시아는 기권했죠. 결의안의 핵심 내용은 이랬습니다. 모든 내륙 국가는 차별 없이 바다에 접근할 권리가 있다. 어떤 국가도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 타국을 경제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 항구 시설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중국 대사는 분노한 얼굴로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유엔 결의 이후 상황은 급반전됐습니다. 지부티가 입장을 바꿨어요. 지부티 정부가
중국의 압력에서 벗어나 에티오피아에 우호적으로 돌아섰습니다. 이제 우리는 4개의 항구를 쓸 수 있어요. 셀람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지부티, 베르베라, 아삽, 마사와 그리고 에일라트도 있죠. 제가 덧붙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특별 통관 절차를 만들어줬어요. 이제 정말로 중국의 독점에서 벗어난 거였습니다. 일주일 후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베르베라 항구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첫 번째 독립 수출이에요. 아베베가 감격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선택한 항구에서 우리가 정한 가격으로 컨테이너에는 에티오피아 최고급 커피가 가득했습니다. 자유의 커피라는 특별한 이름을 붙였죠. 김재현 선장이 나타났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이 커피를 부산으로 그리고 전 세계로 운송하겠습니다. 선장님, 특별히 부탁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첫 기항지를 부산 제8부두로 해주세요. 70년 전 강류부대가 출발했던 그곳으로 김 선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려고 했습니다. 역사는 이어져야 하니까요. 선박이 출항할 때 항구에 모인 사람들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전통 축가였지만 가사는 새로 만들었어요. 우리는 바다를 잃었지만 바다로 가는 길을 찾았네. 우리는 항구를 잃었지만 자유를 얻었네. 강류의 후손들이여, 이제 우리가 세계로 나가리. 배가 수평선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사람들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관님, 우간다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간다요? 우리 모델을 따르고 싶대요. 중국 독점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이어서 르완다, 부룬디, 남수단까지 내륙국가 해양 접근권 동맹을 만들자고 제안했어요. 며칠 후 아디스아바바에서 역사적인 회의가 열렸습니다. 아프리카 내륙국가 해양 자유동맹 창립 총회, 16개 내륙국가 대표들이 모였어요. 더 이상 우리는 지리적 한계에 갇히지 않는다. 바다가 없어도 바다로 갈 권리가 있다. 독점이 아닌 다양성으로, 종속이 아닌 협력으로. 저는 초대 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가 함께한다면 어떤 장벽도 넘을 수 있습니다. 그때 뜻밖의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왕이었어요. 이제는 에티오피아 시민권을 신청한 상태였죠. 축하합니다. 의장님, 중국도 이제 깨달을 거예요. 진정한 협력이 무엇인지. 왕리 씨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아닙니다. 용기를 낸 건 에티오피아예요. 저는 그저 진실을 전했을 뿐이죠. 그날 밤, 저는 호텔 발코니에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3달 전만 해도 절망적이었던 도시가 이제는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최강산 대사였습니다. 축하합니다. 의장님, 해내셨네요. 한국의 도움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저 문을 열어드렸을 뿐이에요. 걸어간 건 에티오피아 국민들입니다. 대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한국은 이렇게까지 도와주는 겁니까?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최 대사가 말했습니다. 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받은 은혜는 잊어도 베푼 은혜는 기억하지 마라. 하지만 갚을 기회가 오면 놓치지 말라고요. 70년이 걸렸지만 드디어 그 기회가 온 거죠. 저는 새로 건설된 에티오피아 해운청 건물 옥상에서 아디스아바바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죠? 옆에 선셀람이 말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해운청 청장이 되어 있었어요. 3년 전만 해도 우리는 바다로 가는 길이 막혀 있었는데 정말로 극적인 변화였습니다. 작년 물류 처리량이 얼마였죠? 제가 물었습니다. 3천만 톤을 넘었어요. 4개 항구를 통해서요. 중국 독점 시절보다 5배 증가했죠. 수출입 비용은 30% 감소했어요. 경쟁이 생기니까 자연스럽게 내려갔죠. 그때 직원이 뛰어왔습니다. 의장님, 좋은 소식이에요. 우리가 개발한 내륙국가 물류 통합 시스템을 파라과이가 도입하기로 했대요. 파라과이까지? 네. 이제 우리가 기술을 수출하는 나라가 됐어요. 정말이었습니다. 한국의 도움으로 시작했지만 이제 우리는 독자적인 시스템을 개발했고 그것을 다른 내륙국가들과 나누고 있었어요. 며칠 후 연례 동아프리카 해운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전시장은 세계 각국의 해운 회사들로 가득했어요. 멜라쿠 의장님, 한국 부스에서 김재현 선장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제 그는 한국, 아프리카 항로를 총괄하는 상무가 되어 있었죠. 선장님, 아니, 상무님. 승진 축하해요. 에티오피아 덕분이죠. 우리 항로가 대박이 났거든요. 정말로 한국, 에티오피아 직항로는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커피뿐만 아니라 각종 농산물, 광물, 그리고 에티오피아가 생산하기 시작한 섬유 제품까지. 그런데 저기 보세요. 김 상무가 중국 부스를 가리켰습니다. 그들도 이제 달라졌어요. 중국 부스에는 공정무역, 상생협력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류샤오밍이 다가왔습니다. 3년 전에 오만함은 사라지고 겸손한 표정이었죠. 멜라쿠 의장님, 오랜만입니다. 류 총괄, 이제는 부총괄입니다. 강등됐죠. 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무엇을요? 진정한 협력이 무엇인지요? 독점은
결국 모두를 가난하게 만든다는 것을 그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새벽별 항구를 재건하고 싶습니다. 이번엔 정말로 에티오피아를 위한 항구로요. 물론 지부티, 베르베라, 아삽과 경쟁하는 항구로요. 독점이 아닌 선택지 중 하나로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명함을 받았습니다. 검토해보죠. 단, 모든 계약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당연하죠. 세상이 정말 변했습니다. 일주일 후 특별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한 에티오피아 해운협력센터, 개소식, 부산과 아디스아바바를 연결하는 화상회의 시스템으로 양국이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곳이었죠. 에티오피아 총리와 한국해양수산부 장관이 함께 테이프를 잘랐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총리가 연설했습니다. 70년 우정의 결실입니다. 한국 장관도 화답했습니다. 강류부대의 희생을 우리는 잊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피가 경제협력의 물결이 되어 흐릅니다. 개소식 후 특별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강류부대 참전용사들과 그들이 구한 한국 참전용사들의 후손들이 모인 거예요. 95세가 된 김상호, 옹도 휠체어를 타고 왔습니다. 멜라쿠, 의장,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당신 할아버지가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요.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실지. 김옹께서도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우리의 우정을 증언해 주셔야죠. 그때 한 청년이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준영이라고 합니다. 한국외대 아마라어과 학생이에요. 아마라어를? 네. 에티오피아에서 일하고 싶어서요. 할아버지가 강류부대에게 도움받으셨거든요. 또 다른 인연이었습니다. 우리 해운청에서 인턴십 프로그램이 있어요. 관심 있으면 지원해보세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젊은 세대로 이어지는 우정?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유산이었죠. 행사가 끝날 무렵 놀라운 발표가 있었습니다. 내년부터 부산 베르베라 크루즈 관광 상품이 출시됩니다. 관광까지 연결되는 거였어요. 홍해의 아름다움과 에티오피아의 역사를 즐기는 특별한 여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수익의 일부는 강류부대 장학재단에 기부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녁 무렵 저는 홍해가 보이는 언덕에 올랐습니다. 왕리가 함께 있었어요. 이제 그는 완전한 에티오피아 시민이 되어 있었죠. 의장님, 가끔 새벽별 항구가 불타던 날이 떠오르세요? 네, 가끔씩요. 후회는 없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감사해요. 그날의 결단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노예였을 거예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홍해가 황금빛으로 물들었어요. 멀리서 배 한 척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에티오피아 국기를 단 화물선이었죠. 저 배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왕리가 물었습니다. 모르겠는데요. 멜라쿠 타데세오예요. 의장님 할아버지 이름을 딴 거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자체 항구를 가질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서두르지 않아요. 왜요? 바다로 가는 길은 하나가 아니라는 걸 배웠으니까요. 독점보다 다양성이, 지배보다 협력이 더 중요하다는 것도요.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선가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잘했다. 내 손자야. 바다는 가두는 것이 아니라 연결하는 것이란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셀람이었어요. 의장님, 방금 소식 들으셨어요? 네팔이 우리 시스템 도입을 검토한대요. 네팔까지? 네. 이제 정말로 전 세계 내륙 국가들의 희망이 됐어요. 저는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마치 바다처럼 펼쳐져 있었어요. 그래, 우리에게는 별의 바다가 있다. 그리고 그 바다는 누구도 독점할 수 없는 자유의 바다다. 지금까지 에티오피아가 800억 달러 항구를 폭파하고도 진정한 바다를 찾은 이야기 어떠셨나요? 내륙 국가의 숙명을 극복하고 경제 식민지에서 벗어나 진정한 독립을 쟁취한 감동적인 여정이었습니다. 특히 70년 전 한국전쟁에서 시작된 인연이 21세기에 되살아나 새로운 희망을 만든 것은 역사의 아름다운 순환이었죠.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진정한 독립은 혼자가 아닌 함께 만드는 것,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갚는 것, 그리고 그것을 다시 나누는 것.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는 경제적 독립을 위한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류부대의 숭고한 희생과 한국 에티오피아의 아름다운 우정을 널리 알리기 위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가슴 뭉클한 실화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더풀 해외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